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그냥 플로우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 반대 방향.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말이죠. 균형의 의미 정도를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발생하면, 즉 양자가 빠질 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동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그럼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전 시간에 그렸던 그래프상 곡선 이동하면 균형점이 바뀌고, 균형점이 바뀌게 되면 가격과 양의 변화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수요 공급의 변화 패턴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나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바뀔 때가 있고, 수요 공급 모두 양쪽 다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기초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만 바뀔 때에 대해서만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바뀐다는 건 예컨대 공급은 고정되어 변화가 없는데 수요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수요는 고정되어 변화가 없는데 공급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과연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어떻게 변동하겠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을 따지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쉽게 개념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인기 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물건의 인기가 높다는 건 인기가 높은 물건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인기가 높다는 건 여러 사람이 그 물건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되는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고 나오면 인기가 하락했다라고 해석해 달라 이겁니다. 그럼 인기가 낮은 물건, 사람이 찾는 그 빈도가 낮은 물건의 경우에는 가격도 내려가게 될 것이고 거래되는 양도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냔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어떤 물건의 인기가 높다는 거죠. 그럼 인기가 높은 물건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거래되는 양도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그 물건의 인기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인기가 별로 없는 물건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공급은 더 간단해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물건이 양적으로 많아진다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물건이든 간에 양적으로 많아진다면 그만큼 그 물건은 흔해진다의 뜻이고 흔한 물건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반대로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어떤 물건이 양적으로 줄어든다의 뜻이에요. 그럼 양적으로 줄어든다는 건 그 물건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귀해진다의 뜻이에요. 그럼 귀한 물건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는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프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다 쉽고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이 과연 옳은 내용인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 공급의 이 내용을 외운다 할지라도 좀 무대뽀로 외우지 마시고 하나의 구조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공급이 없다고 보고 수요만 놓고 한번 살펴볼까요? 잘 보세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가격이 오르고 양도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이 내려가고 양도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수요와 수요의 변화와 가격 양의 변화 방향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바뀜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수요 늘어요. 그럼 가격도 오르고 양도 늘어요. 근데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면 가격도 내려가고 양도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을 압축하면
수요의 변화와 가격 양의 변화 방향은 같은 방향, 동일 방향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최소한 문장을 읽거나 문제를 풀어내실 때 수요가 증가 이 말 나오면 자동적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가격도 오른다, 양도 늘어난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나왔는데 가격이든 양이든 내려간다, 줄어든다, 하락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 문장은 읽어보나마나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더불어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가격이 없다고 보고 양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양 늘어나고 공급이 감소하면 양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증가하면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하면 양이 는다고 나와요. 근데 수요 공급 감소한다고 나오면 양도 줄어든다고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요. 수요 공급과 양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즉 수요가 늘든 공급이 늘든 증가한다고 나오면 양도 같은 방향 증가자가 나오고요. 수요든 공급이든 줄어든다, 감소한다고 나오면 양도 같은 방향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수요 공급과 양의 변화는 같은 방향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암기를 하더라도 보다 심도 깊은 또는 오래 지속적인 암기가 가능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균형과 관련된 그래프는 피카츄, 이름은 DS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럴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맞닿는 이 지점을 균형점이라고 한다 했죠. 그럼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양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파트를 전제해 보았을 때 아파트의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난다라고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아까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양이 변한다는 말 나오면 양이 변하는 원인부터 찾아보라 그랬어요. 지금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원인이 아파트라는 물건 값의 변화가 아니라 소득의 변화가 원인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양이 변동할 때는 양자를 빼고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또한 양자가 빠질 때는 곡선이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곡선의 이동 방향은 증가 방향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빨간색 수요 곡선과 원래의 공급 곡선이 맞다는 균형점을 살펴본다면 균형 가격은 오를 것이고 균형량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하얀색이 원래고 빨간색이 바뀐 겁니다. 그럼 가격은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라가고 양도 100개에서 150개로 증가하죠. 그럼 결론을 따지면 수요 증가 시 가격 상승하고 양이 증가한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예컨대 아파트 소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양이 늘건 줄건 변화한 거 맞죠? 근데 양이 변화한 원인을 따져보니까 인구의 변화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물건 값만 아니라면 어떤 말이 나와도 양자를 빼기 때문에 얘도 수요의 변화가 되고 그때는 곡선이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런 감소했죠?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감소 방향인 왼쪽으로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왼쪽 이동한 노란색 수요 곡선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노란색 수요 곡선과 원래의 공급 곡선이 맞다는 균형점을 살펴만 주시면 그대로 게임 아웃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이 된다고 볼 때 하얀색이 원래 균형이잖아요. 그럼 가격은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하락이 되고 또 양도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론을 따지면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 하락하고 균형량이 감소한다는 그 결과 확인이 되고 있는 셈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과연 공급 변화의 내용이 맞는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균형과 관련된 그래프는 피카츄, 이름은 DS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균형점 찾으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 또 균형량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만약 공급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 어떻게 가격과 양이 바뀔까요? 자, 예를 든다면 자, 아파트를 만들 때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는 건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보다 아파트 건축 비용 또는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비용이 줄어든 만큼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기술 또는 신공법의 개발은 결국은 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하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공급량이 늘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새로운 기술의 개발입니다. 이때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공급의 변화라고 할 것이며 그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증가 방향인 우측, 즉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 이동한 공급 곡선과 원래의 수요 곡선이 맞다는 균형점만 찾으시면 돼요. 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얀색이 원래 균형, 노란색이 새로운 균형. 근데 가격은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떨어지지만 양은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을 따지면 어떤 물건의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며 균형량은 증가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다. 근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같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공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공급이 줄었어요. 양이 바뀌었어요. 근데 양이 바뀐 원인을 따져보니까 임금의 변화예요. 그 말은 최소한 그 물건값 변화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거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 물건값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공급량이 줄었으니 이땐 공급의 변화고 당연히 곡선이 이동하는데 공급은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 방향인 왼쪽으로 공급 곡선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한 빨간색 공급 곡선과 원래의 수요 곡선이 맞다는 균형점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과 또한 결정되는 균형량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균형이 하얀색, 새로운 균형이 빨간색이죠. 그럼 가격만 놓고 보면 원래 수준보다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양만 놓고 보면
원래 수준보다 양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 결과를 따지면 어떤 물건의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수요 공급의 변화 시 가격과 양 변화의 내용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때요? 그 수요 공급의 변화 내용을 문장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그래프에 익숙만 해진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다 편하고 빠르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그래프 자체에 뭔가 두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그 그래프를 그리기보다는 문장 자체를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암기량은 많아지면서 어떤 학습의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또 상대적으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프를 좀 그리는 연습을 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쪽에 나와 있는 시장 균형의 변동까지 모두 설명을 마친 셈이고요.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다. 그래서 제1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말 나오는데 이 탄력성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 만약 경제론에서 탄력성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만 나오게 된다면 공부하시다가 정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그럼 넘기세요. 그거 포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탄력성 관련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단순히 경제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 마케팅론이라든지 뭐 정책론이라든지 감정평가론이라든지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탄력성의 개념을 많이 포기 지문으로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탄력성의 개념을 잡지 못한다면 한 문제를 날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4문제 이상, 5, 6문제 이상을 포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잡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매년마다 경험을 살펴본다면 희한하게 탄력성 개념을 잡는 게 대단히 힘들어 하시고 또 1년 동안 공부하실 때도 탄력성 거의 포기 상태로 현장에 가시는 경우를 많이 지켜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시면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공부하실까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초 때 기초를 잘 잡아 놓으시면 그만큼 기본이나 심화 학습에서 어려움이 적어지기 때문에 한번 어렵다 하더라도 차분히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교과서 내용에 앞서서 일단 탄력성의 기본 개념 한번 살펴볼 테니까 잠시 교과서에서 눈을 떼시고 칠판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보통 탄력성은요, 다른 말로 탄력도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 즉 반응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우린 탄력성 또는 탄력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극은 일종의 원인 부분에 해당이 되고 반응은 그에 따른 결과라고 개념을 잡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탄력성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의 크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탄력성의 유형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또 수요의 교차 탄력성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가격 탄력성만을 중점으로 다뤄보고요. 기본으로 이어질 때 소득과 교차 탄력성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지금 탄력성 앞에 나온 제목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탄력성 막론하고 탄력성 바로 앞에 나오는 제목 부분이 자극 또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이다? 가격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물건의 앞에 수요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값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오면 탄력성 앞에 나온 제목이 원인 또는 자극이고 맨 앞에 나온 부분이 결과 또는 반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는가를 측정하는 값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요, 가격이란 말을 빼고 그냥 수요 탄력성이라고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예쁜 문장으로 바꿔주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는 수요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라고 실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도 잘 보세요. 결국 가운데 표현 뭐뭐에 대한 이 말이 없다고 볼 때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바로 가격 탄력성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볼까요? 자,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이것만 보면 되는데 예컨대 여기 아파트란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아파트란 물건의 가격이 10% 오르거나 내렸을 때 그 결과로 수요량이 15%가 줄어들거나 늘어난다고 문장에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숫자만 비교하시면 돼요. 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구해요. 절대값. 그럼 절대값으로 구한다는 건 마이너스 값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없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 값은 0보다 작은 값이 없어요. 0보다 작은 값이 없다는 점 일단 기억하시고 또 절대값으로 구하다 보니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승, 하락, 증가, 감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따라서 가격 탄력성을 비교할 때는 상승, 하락, 증가, 감소의 표현에 연연하지 마시고 숫자만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숫자만. 여기 보시면 가격은 10만큼 바뀌었는데 수요량은 15만큼 바뀌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뀐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뀔 때를 우리는 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조는 뭐냐면 분명히 앞에서 보았을 때 가격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에 해당이 되고 수요량, 양의 변화가 반응 또는 결과에 해당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첫 번째 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성이 크다는 건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반응의 크기가 컸다는 의미가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오케이? 따라서 자극보다 반응이 크게 나오는 경우를 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만약 누군가를 간지럽힌다는 것도 자극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간지러움을 태우는 건 자극이고 간지러움을 타는 건 반응이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간지러움을 조금만 태워도 훨씬 크게 간지러움을 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간지러움을 태우는 자극에 비해서 간지러움을 타는 반응이 훨씬 크게 나온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 우리는 자극보다 반응이 크게 나온 경우를 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패턴은요. 가격은
10만큼 바뀌었는데 그에 따른 결과로서 반응으로서 수요량이 5만큼 바뀌었다면 가격보다 양이 덜 바뀐 거 맞죠? 이 말을 바꾸면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에 비해서 양의 변화라는 반응이 작게 나왔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탄력성이 작다 또는 비탄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더불어 가격이 10만큼 바뀔 때 양이 그만큼 바뀐다면 가격과 양의 변화 정도가 같은 경우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비교하는 거다. 그런데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면 탄력적이라고 말하고 가격보다 양이 덜 바뀌면 작게 바뀌면 비탄력적이라고 말하며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같은 경우에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복잡하고 이런 표현을 익히려고 하기 전에 구조를 파악하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를 비교만 하시면 게임 끝나는 대목이에요. 더불어 여러분, 여기 지금 문장 속에 뭐뭐에 대한 이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장만이 아니라 어떤 문장도 뭐뭐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면 대안의 앞이 분모가 되고 대안의 뒤가 분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가격 탄력성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가셔도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 저절로 익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내용을 가지고 분수식을 만들면 여러분 분수식은 분모가 아래쪽에 있고 분자가 위쪽에 있는 거 아시죠? 즉 엄마가 아들을 얻기 때문에 엄마가 아래쪽, 아들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패턴을 볼까요? 지금 첫 번째는 가격이, 자 얘는 공식상 가격 변화율이 분모가 되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가 되는 구조 아닙니까? 자, 에 대한 앞이 분모, 뒤가 분자가 되니까요. 그럼 첫 번째 패턴의 숫자 값을 이 공식에 대입하면 가격은 10만큼 바뀌었는데 수요량은 15만큼 바뀌었죠. 그럼 10분의 15를 약분하면 1.5인데 1.5라는 값은 1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기준값이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탄력성 값이 1보다 크게 나오면 탄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패턴을 이 공식에 대입하면 자, 가격 분모는 10인데 수요량 분자값은 5만큼 바뀌었죠. 그럼 약분하면 0.5가 나오는데 0.5라는 값은 1보다 작은 값이죠. 1보다 큰 값 나올 때 탄력이면 반대로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탄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B자를 써서 비탄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패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가격은 10만큼 바뀔 때 양도 10만큼 바뀌었죠. 그럼 분모 분자 값이 같으니까 몫이 1일 거고 탄력성 값이 1일 때, 즉 가격 탄력성 값이 1인 경우에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양쪽을 비교해 볼까요? 자, 기본 구조는 수요 탄력성은 가격과 양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면 탄력,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면 비탄력, 가격이 바뀐 만큼 양이 바뀌면 단위 탄력이라 하는데 이걸 공식에 대입해서 숫자로 비교해보면 수요 탄력성 또는 가격 탄력성 값이 1보다 클 때 탄력, 1보다 작을 때 비탄력, 1과 같을 때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탄력성의 유형을 가볍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잠깐 그 26쪽 중간에 수요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공식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맨 오른쪽 공식 보니까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공식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잡한 공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됐든 양이 됐든 변화율 값은 구하는 공식, 자, 변화율 값은 구하는 공식이 원래 값분의 변동분이에요.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구하는 게 변화율 값이에요. 따라서 만약 가격 변화를 구하고 싶으면 원래의 가격분의 가격의 변동분 이렇게 구하면 가격 변화율 값이 되는 거고, 만약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구하고 싶으면 변화율이니까 원래분의 변동분 해놓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수요량이니까 원래의 수요량 분의 수요량의 변동분 하면 이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가격이 나오든 수요량이 나오든 또는 소득이 나오든 간에 변화율 값은 무조건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격 변화율은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 또 수요량의 변화율도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변동분으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든 변화율 값은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오른쪽 중간에 공급 탄력성 구하는 공식도 역시 같은 형태의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의 탄력성 기본 개념을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물론 그 28쪽에 나오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개념은 역시 기본 수업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